너 사돈네 들어가 살 거라며?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라. 시집살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내가 뭐 그런 거 시킨 적 있어? 솔직히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아요. 뭐? 난 너 딸처럼 생각해. 아니요. 저도 동주 아빠 없이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 자신 없어요. 아니, 동주 아빠가 있어도요. 그럼 나는 손주 얼굴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너 모르니? 네, 근데 노력은 저도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전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부터 꼭 발바닥 티눈처럼 전 씨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들 며느리에게 헌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끝이 이토록 비참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노력은 애초에 하질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아들과 이간질을 시키더니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겠다는 며느리. 이제는 손자마저 전 씨의 품에서 떼어놓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집 알기를 우습게 알고 친정만 챙겼던 것을 알지만 끝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전 씨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 씨는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직장에 들어가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고 아들도 하나만 낳고 잘 기를 생각이라고 하니 전 씨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유일한 손주인 셈이었습니다. 동주야, 할머니가 간식 사왔다. 전 씨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말이죠.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동주 먹을 거? 동주 먹을 거 집에 다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어쩐지 탐탁지 않아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 하지만 이내 눈앞에 보이는 손주의 모습에 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동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직 옹알이를 하는 아이에게 말을 붙이며 전 씨가 장바구니에서 이것저것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동주 먹으라고 과일이랑 간식이랑 사왔어. 마트에서 탐스러워 보이는 복숭아를 보았는데 무척 비쌌지만 손자의 얼굴이 아른거려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복숭아 사오신 거예요? 그래. 집에 복숭아는 없지? 전 씨가 부엌에 들어가 복숭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동주는 아직 복숭아 못 먹어요.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부드러운 걸로 사서 동주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전 씨가 쟁반과 칼을 챙겨 다시 거실로 가는데 그 뒤를 며느리가 졸졸 쫓아왔습니다.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털이 있는 과일은 아직 일러요. 과일에 이른 게 어디 있니? 오히려 어릴 때 이것저것 먹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음식 안 가리지. 아니에요.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껍질 싹 까주면 돼. 전 씨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물렁하게 잘 익은 복숭아 껍질을 얇게 벗겼습니다. 탐스러운 속살이 드러났고 손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게 잘라서 손자의 손에 쥐어주려고 하자 며느리가 전씨가 쥐고 있던 복숭아를 뺏어갔습니다. 손길이 다소 거칠어서 전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머? 어머님, 정말 먹이면 안 돼요. 너무 정색하는 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다지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반응은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알았어, 얘. 안 먹이면 되잖아. 너나 먹어, 그러면. 전씨가 쟁반을 며느리 쪽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복숭아 한 조각이 쟁반 바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쟁반을 치웠습니다. 전씨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온 지 10분밖에 안 되어 돌아가면 서로 더 기분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웬 약을 꺼내서 애한테 먹이는 걸 보고 전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약이야? 아, 지난주에 동주 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토피가 있어서요. 약 먹고 있어요. 아토피? 피부병? 네, 어머, 이리 봐봐. 전씨가 아이를 훑어보자 피부가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이고, 애를 어떻게 했길래 피부가 이렇게 돼?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빤히 쳐다보는 눈길에 전씨가 변명했습니다.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렇지, 하도 속상해서. 애 피부가 이게 뭐야? 전씨의 중얼거림에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치료 잘 할게요. 그러니까 꼭 참견하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며느리의 말에 전씨도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씨가 장바구니에서 며느리 주려고 사온 소고기를 꺼내어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잘 안 먹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며느리 때문에 겸사겸사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늘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니 말이죠. 이거 너 먹어라. 그러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마. 벌써 가시게요? 그래. 동주 아빠도 늦게 온다니까. 나는 이만 가볼게. 식사는 하고 가시죠. 됐다. 집에서 먹지. 그러고서 집을 나섰는데 전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꼭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른 입장에서 참아야지 했던 게 수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저런 태도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씨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 며느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고기를 잘 먹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조금 마음이 풀렸는데 다음날 아들과 통화하면서 그 심사가 또 뒤틀렸습니다. 엄마, 동주 피부 동주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고 있어요. 뭐? 동주 엄마한테 애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안 그래도 자책하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소고기는 아토피 때문에 요즘 잘 안 먹이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소고기 안 사오셔도 돼요. 그거는 동주 말고 동주 엄마 먹으라고 사온 거야. 동주 엄마 소고기 안 먹잖아요.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이나 갈비는 잘 먹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말해야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 안 먹으면 아들이 먹어도 되는 거고 말이죠. 아무래도 자기 처에게 한마디 했다고 따지러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는 지금 엄마 혼내려고 전화한 거니? 혼내다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전화드렸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 동주 엄마가 그래? 아니에요. 어쨌건 동주 먹는 거든 피부병이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 며느리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굳이 장을 봐서 들렸던 것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소고기는 가지고 왔을 텐데 잘 먹겠다더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꼭 이랬습니다. 며느리와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아들에게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때도 말이죠. 오늘도 걱정되는 마음에 한두 마디를 한 것 가지고 날카롭게 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전 씨였죠. 며느리에게서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다는 건 말을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가 보지. 그러려니 해요. 이렇게 아들과 엄마 사이를 이간질 하잖아. 내가 그냥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아. 근데 꼭 일러 바쳐서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지게 해. 아이고, 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빠 같은 남편 만나고 싶네.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넌 시집이나 가고 그런 말 해. 그래도 딸에게 한바탕 하소연을 하니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십 년을 더 산 자신이 어린 며느리를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진심은 아니었겠거니, 전달이 잘못된 것이었겠거니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씨는 정말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 다르고자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압적인 시어머니보다는 딸처럼 챙겨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게 전 씨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오신다고요? 그래. 동주도 볼 겸. 아, 어쩌죠? 저 주말에 출장 가는데. 동주 엄마도 일이 있어서 동주 주말 동안 장모님 댁에 잠깐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도 동주 없어요. 어? 왜 사돈한테 맡겨? 그렇게 중요한 일이래? 네. 동주 엄마도 지방에 잠깐 다녀와야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봐줄게. 하루만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동주 엄마? 그렇긴 한데 처가에 맡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동주 엄마 마음도 더 편할 거고. 아들의 말에 전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친할머니는 자신인데 왜 외가에 맡기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인지. 며느리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봐줄게. 나한테 맡겨. 아니면 내가 주말 동안 너희 집에 가 있을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극구 말리는 아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씨도 밀어붙였습니다. 한동안 손주를 못 봐서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돈네 집이 좀 더 거리가 있는 편이라 자신이 봐주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사양했지만 전 씨는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동주 봐줄게.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오니? 안 돼. 일요일 아침 일찍이요. 근데 친정에 맡겨도 돼요.
아니야. 나도 동주 본지 좀 됐고 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전 씨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자 며느리가 난색을 하더니 결국엔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주의사항인데요. 꼭 읽어주셔야 해요. 뭐? 주의사항? 네. 애기 약도 먹여야 하고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여야 하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한 거야? 전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신도 자식을 둘 키운 엄마였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해서 별걸 다 준비했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일어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애를 못 볼까봐 그러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 맡기려고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길 바랐습니다. 전 씨는 애써 하고 싶은 말들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오늘도 전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매번 이렇게 자신을 어른 대접을 안 해준데도 내 아들의 배우자이며 내 손주의 엄마이니 참았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전 씨의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동주 먹을 거 날짜별로 다 정리해뒀는데 왜 개수가 부족해요? 아, 동주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몇 번 더 먹였더니 그래. 동주 소화기관 약해서 그렇게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걸 안 줘. 그래도 종이에 적었잖아요. 꼭 시간 맞춰서 정해진 것만 주시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정해진 것만 먹고 사니? 어머님, 그래서 제가 친정에다 맡긴다고 했잖아요.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씨도 종일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보고 밤에도 깨는 바람에 잠도 부족했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해지도록 아이를 봐줬는데 이런 말이나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보다 보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처신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너무나 예민했고 그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로 아이의 이것저것 확인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동주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니? 네? 내가 애 밥 많이 먹여서 배 터질 뻔했다고 그럴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냐? 바로 돌아와야 했지만 아들이 저녁에 돌아오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동주 건강이 걱정되니까. 먼저 꼬리를 내리는 며느리의 전 씨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라. 나도 서운해 할 줄 알아. 네, 결국 그날은 아들이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며느리는 전 씨와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뭐? 회사를.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잘 다니는 회사를 왜? 며느리 연봉이 꽤 높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직을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주 때문에요. 그 말에 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주의 건강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는데 엄마인 자신이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동주가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데? 아토피도 너무 심하고요. 약한 천식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애 건강을 챙기더니? 회사 다니면서 애한테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희라니. 애를 엄마가 키워야지. 전 씨의 말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 엄마가 키워야 되니까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네? 돈이요? 그래. 요즘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 어머님, 그래서 저희도 맞벌이 여태 하다가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울먹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전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저들도 얼마나 골머리 썩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아무튼간. 일단은 알겠어. 아이고, 동주 아빠가 고생이 많겠다.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 씨도 많이 심란했습니다. 손주도 걱정되고 아들도 걱정됐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힘들까봐 신경도 쓰였죠.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주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거 말이에요. 제가 동주 잘 챙길 자신 없어서 동주 엄마 그만두게 한 거예요. 제가 미안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가 왜 미안해해야 하는데? 동주 엄마는 이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편히 쉬는데 말이야. 편히 쉬다뇨. 지금 동주 엄마가 쉬려고 회사 그만두는 줄 아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뭐가 또 베베 꼬여가지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동주 엄마한테 뭘 어쨌다고? 몰라서 물으세요? 동주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왜 네 처 말만 듣고 엄마를 나무라는 거야? 그럴만하니까 그렇죠. 참,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주 넌 부모는 안중에도 없구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동주 엄마도 노력하잖아요. 노력? 너 동주 엄마가 둘만 있을 때는 눈에 쌍심지 켜는 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 더 말해봤자 며느리 욕하는 것밖에 더 돼? 겉봐라. 나는 이렇게 며느리 허물도 덮어주는데 동주 엄마는 늘 뭐라고 일러 바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자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동주 아픈 건 걱정 안 되세요? 질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걱정되지 왜 안 돼? 너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걱정이 되니까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아들은 전 씨를 나쁜 시어머니 취급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나쁜 말만 하고 살아? 그래서 참는 건 너희가 알기나 해. 전 씨도 서러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괄시당하니 참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죠.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앞으로는 동주 엄마한테 따로 연락하지 말라더라. 아, 그래? 물론 딸을 제외하고 말이죠.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요. 근데 엄마, 이번엔 엄마가 좀 너무하긴 한 것 같아. 뭐라고? 아니, 아픈 애 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집에서 논의 많이 하고. 아들 힘들겠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다 걱정돼서 한 소린데 왜 그렇게 고깝게 듣는 거야? 듣는 사람 심성이 꼬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자도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어떡해? 뭐?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달쯤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면 곧장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치사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안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원래는 일주일에 2~3번 봤다면 이제는 보름에 1~2번 보는 게 고작이었죠. 전 씨의 불만이 쌓여갈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전하는 소식에 전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방 어디? 울산이요. 뭐? 울산? 울산이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먼 거리였죠. 동주는 어떻게 하고 설마 다 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그렇게 멀리 간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 혼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집도 다음 달이면 전세 만기예요. 그래서 이참에 동주랑 동주 엄마는 1년 동안 처가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뭐? 사돈네에? 네. 동주 병원 때문에 둘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전세 연장하고 둘이만 살면 되잖아. 저도 마음이 안 놓이고요. 동주 엄마도 장모님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외로울 거고. 그렇다고 친정에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어? 왜 안 돼요? 뭐? 그럼 난 동주 어떻게 보라는 거야? 제가 가끔 올라오면 동주 데리고 올게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니? 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주랑 동주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 네? 어머니 아버지 집에요? 그래. 우리도 방 2개나 남어.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와서 살만 하잖냐? 불편하죠. 너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들 불편하게 한 적이 있어? 저도 없이 동주 엄마가 어떻게 시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친정이랑 같아요? 다를 게 뭐야? 나도 동주 엄마 딸처럼 생각해. 나도 내 손주랑 같이 살고 싶다고. 동주 병원 다니는 것도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전 씨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많이 상의해보고 결정한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1년 뒤에 돌아와요. 그때 다시 좀 큰 집으로 구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때는 실컷 보실 수 있잖아요. 1년 뒤에 나 손자 보라고? 중간중간 찾아뵙는다니까요. 결국 전 씨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보다. 아들도 뺏어가려고 그러더니 손자까지 뺏어갈 작정인 듯 했습니다. 전 씨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사돈네 들어가 살 거라며?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라. 동주 아빠 없는 동안 빈자리를 우리 가족이 채워야지 왜 사돈한테 가니? 너 매번 그렇게 친정만 챙기는 건 알고 있다만 그래도 시부모 생각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렇게는 못하지. 시집살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내가 뭐 그런 거 시킨 적이 있어? 그러자 잠시 말이 없던 며느리가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아요. 뭐? 난 너 딸처럼 생각해. 아니요.
딸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죠. 저도 동주 아빠 없이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 자신 없어요. 아니, 동주 아빠가 있어도요. 여전히 한마디를 지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어찌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까칠한지 전 씨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너 모르니? 네가 시모인 나한테 건방지게 말해도 동주 아빠한테 입도 뻥끗 안 했어. 너희 둘 사이 틀어질까 봐. 자기 엄마 욕하는 여자 좋아할 남자 없으니까. 그런데 너는 뭐니?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하고. 그런데도 나는 너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뭐? 못 살겠다고. 네. 노력은 저도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거겠지? 어머님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명절에도 아가씨 빼고 저만 설거지 시키셨고요. 고깃집 가면 저만 집게 잡고 굽게 하셨어요. 저 돼지고기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한 점도 제대로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동주 낳았을 때도 출근하는 아들 잠 못 잘까봐 걱정하셨고요. 동주 아플 때마다 제 탓하셨고요. 제가 아플 때도 동주 아빠 밥 차려줬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시어머니랑 다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니 자신이 무척 나쁜 시모 같지만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던 것이었을 뿐이고 전 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너야말로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지. 그리고 꼭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 어머님 이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이니?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바꿔봤더니 전 씨 탓을 했습니다. 어머니, 동주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처갓집에 보낸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이러니? 내가 그래도 동주도 봐주고 동주 엄마도 많이 챙겼어.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전 씨는 거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전 씨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또 그러시면 저도 연락 안 드릴 거예요. 연이라도 끊겠다는 말이야. 자꾸 그러시면요. 이거 봐라. 너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동주 엄마가.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동주는 나한테 유일한 손자야. 이만 끊을게요. 편히 지내세요. 끊어진 전화. 전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해봐. 엄마 전화 받으라고. 그러자 딸이 자초지종을 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냅둬요, 엄마. 엄마 전화 안 받겠대요. 언니랑 동주는 사돈어른 댁으로 들어갔대. 뭐? 끝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손주를 못 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꽤 지나서 아들네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짐을 뺀 후였습니다. 아들도 지방으로 벌써 내려갔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전 씨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연을 끊어도 자신이 끊자고 해야 할 판인데 먼저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딸이 가끔 위로해줬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씨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 전화통화 5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언제 매일매일 전화하래. 그냥 늙은 엄마 혼자서 뭐 하나. 밥은 먹었나.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전화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엄마가 너무 자식들한테 목매는 경향이 있긴 해.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데 외로우면 경로당이라도 가세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누가 내 외로움 책임지라 그랬니?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식한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혼자 죽어가라는 얘기야. 너희가 언제 엄마 신경이라도 썼어?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고. 왜 그러세요?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듣는 자식도 숨 막혀요. 전화하면 네가 웬일로 다 전화를 했냐 그러시고 자꾸만 언제 오냐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한테 나는 짐이구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정순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말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 줄 알았더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떠난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했죠. 혼자서 살다 보면 자식들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마음은 정 씨와 같지 않았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정작 부모가 자식들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는 것에 정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었더라면 그런 기대조차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자식이 셋이나 됐는데도 정 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년에 돈이 없으면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나서야, 그래서 버림까지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가 가여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이 참 딱했죠. 정 씨의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셋을 두고 갑자기 가버린 남편 때문에 정 씨는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은 자식 셋을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편이 떠나자 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식들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고 많진 않아도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보태기도 했습니다. 정 씨에겐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정 씨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가져본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겨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도 번듯하게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했잖아. 나는 언니 보면 너무 대단해 진짜. 나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각자 알아서 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래?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아이고, 대단한 것도 아니야. 우리 찬이 시집 갈 때는 몇 푼 보태주지도 못했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한 푼도 안 줬는데. 너희는 돈 걱정은 없잖아. 정 씨는 미국에 사는 여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이 하나인데 딸 부부와 함께 이민을 가서 못 본 지 벌써 5년이 다 돼갔습니다. 정 씨와는 처지가 많이 달랐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고 남편도 곁에 있으니 먼 타지에 있어도 정 씨는 여동생이 부러웠죠. 정 씨는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독립했으니 큰 집은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공간이긴 했습니다. 평생 식당일, 시장일 등을 하며 세 자식을 뒷바라지했지만 70이 넘은 지금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집이든 뭐든 작게 줄일 수밖에 없었죠. 정 씨는 여동생과 30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 할 말이 많기도 했지만 사람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거실과 연결된 주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작은 집이었지만 사람이 하나라 그런가 늘 허전했습니다. 정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과 시든 배추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만든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서 일주일 내내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새로 음식을 하는 게 귀찮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버릇 아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세 자식을 위해 아침상을 차렸을 때는 늘 식탁이 꽉 찼었는데 이제 혼자 먹을 간단한 끼니조차 준비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지만 벌써 시간이 11시였습니다. 아마 점심은 건너뛰게 될 것이었죠.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면서 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빈 의자들이 꼭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그곳에 자식들이 앉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더 뜸해지기도 했습니다. 밥 먹으며 제잘거리던 자식들이 성가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들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정 씨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광고 메시지밖에 오지 않았던 휴대폰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한 것은 오전에 여동생과 전화했던 게 무척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정 씨의 어깨가 튀었습니다. 아이고, 애들인가? 정 씨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물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는 장갑을 겨우 벗고 허둥지둥 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신호음이 멈출까봐 얼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홍보 전화였습니다. 정 씨는 실망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1시 반쯤 되었을 때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소식이 없으니 자신이 먼저 걸어보았죠. 큰아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이긴 하지만
점심시간일 것 같아서 큰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찬우가 잘 지내니? 아, 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아픈 데 없죠. 밥은 잘 먹고 다녀? 바쁘다고 그래서 전화를 못 해봤는데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보름이 넘어갔습니다. 바쁘다길래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더니 아들이 먼저 거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아들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회사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 점심시간인 줄 알고 전화했지? 잠깐 안부 좀 물으려고. 어머니, 나중에 전화 드린다니까요. 정 씨의 말이 조금 길어지려고 하자 아들이 다시 한번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알았다. 끊자. 잘 지내고. 네. 쉬세요. 정 씨가 마지막 인사말도 끝맺지 못했는데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정 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조금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보름을 기다렸는데 통화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들으니까 좋네. 달리 아픈 곳도 없는 것 같고 바쁜 걸 빼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공허했습니다. 오후에는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라마도 하도 봐서 그런지 늘 봤던 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니 집중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화면 속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나 북적북적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옛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 4, 5시면 일어나서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도 했습니다. 또 저녁에 집에 오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막내딸까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학비를 마련하려고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은 팔아서 자식들 결혼하는 데 보탰죠.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꼭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던 자식들. 나중에 보답할게요.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기에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인생의 종착역은 홀로 남은 지금 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소리만 들리는 적적한 아파트와 또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휴대폰. 그것이 정 씨의 현재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정 씨는 또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침에 먹던 미역국과 똑같은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아마 미역국을 다 먹을 때까지는 내일도 똑같은 메뉴일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오히려 그리웠죠. 어느 날 아침 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둘째 딸 찬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갈게. 정말? 애들도 같이 온다고? 애들 아빠 출장 가는데 좀 길게 집을 비울 거라서. 나도 모처럼 휴가 받은 것 같네.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딸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애들 챙기랴 남편 챙기랴 바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까탈스러운 사위의 성정을 아는지라
딸이 고생하는 걸 늘 걱정하곤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도 바쁜 건 알겠지만 정 씨에게 연락도 뜸했기 때문에 내심 서운해하던 참이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간다며 오지도 않았고 말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한 손주들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에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기까지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잡채? 정 씨는 5일 동안 3번이나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먼저 전화를 거는 것에 눈치를 봤을 텐데 핑계가 좋았습니다. 잡채 애들도 잘 먹어. 근데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애들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나도 장 보러 다녀와야겠다. 정 씨는 마치 명절 준비를 하듯 분주해졌습니다. 재료 목록을 적어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우 불고기용 고기, 표고버섯, 시금치, 당근. 평소에는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손 많이 가는 음식은 해먹지도 않았습니다. 잡채가 별거냐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사는 노인네가 자주 해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소고기도 비쌌고 말이죠. 손주들 잡채 해주려고 하니까 좋은 걸로 주세요. 시장에서 몇 번이나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양손은 무거웠고 땀도 송글송글 나는 것 같았지만 정 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찬장에 보관해두고 1년에 몇 번 꺼내지 않는 식기들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시에 오기로 한 딸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통화할 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했기에 정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어련히 잘 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식탁은 다 차려진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초인종 소리를 못 들을까봐 TV도 꺼둔 채였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었을 때 정 씨는 참지 못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고 있어? 차가 막히나 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긴 했습니다. 딸이 집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말이죠. 그런데 딸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아,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못 가. 뭐? 이게 웬 말은 하늘의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정 씨는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음식들이 전부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애들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일정이 바뀌어서 일찍 왔대. 오늘 아침에 왔더라고. 정 씨는 혼이 빠져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강서방도 좀 쉬어야 되고 집밥도 먹고 싶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강서방만 놓고 가버리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면 강서방도 같이 오면은 안 돼? 이거 밥 다 준비를 해놨는데. 잡채? 강서방 제주도 갔다 왔는데 또 1시간 동안 운전하라고 하기가 미안하네. 어떡하지? 잡채는 엄마 먹어. 냉장고에 넣으면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갈게. 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잡채뿐만이 아니라 정 씨가 준비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너무 허탈하니까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 전화 준다는 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화 건너에서는 아이들인지 사위인지 모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만 끊을게. 진짜 미안해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 정 씨는 잘 차려진 상 앞에서 더욱 작아졌습니다.
정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죠. 다 같이 먹으려고 넉넉하게 했는데 정 씨는 한 젓가락 집어먹고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첫 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정 씨의 74세 생일이었습니다. 평일인 탓에 자식들이 올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서도 전화가 안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축하 전화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정 씨가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뭐하니? 잘 있어? 나야 늘 잘 있지. 근데 어쩌지? 나 지금 통화가 힘든데. 일하고 있어? 회사야. 나중에 할게. 10초 정도 짧은 통화에 정 씨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내 생일에 내가 직접 전화를 건 것도 모자라서 이런 통화라니. 정 씨는 이번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찬미야. 지난번에 시간 되면 오겠다고 했잖아. 언제쯤? 엄마, 잠깐만 나 애들 픽업하고 있어서 운전 중이거든. 이따가 전화할게. 그래. 정 씨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끊어진 전화.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이었지만 정 씨는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생일은 특히나 쓸쓸한 날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찾아오지는 않아도 전화통화 정도는 하곤 했는데 이제 자식들의 기억에서 부모란 존재는 서서히 지워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에겐 혼자 남겨진 부모의 생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차고 넘칠 테니 말이죠. 정 씨의 하루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종일 TV를 보고 저녁밥도 먹고 자리에 누우니 9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려던 순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안 잤어. 찬욱이 네가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누가 들으면 저는 전화를 안 하는 줄 알겠어요.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이 밤에. 퇴근하고 밥 먹는데 고사리 반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났죠. 정 씨는 아들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 씨가 해주는 고사리 반찬을 참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걸로 전화를 주니 생일 축하한다는 말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 혹시 어머니 따로 적금 들어두신 건 없으시죠? 적금? 네. 급하게 좀 필요한 돈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적금은 너희 결혼할 때 탔겠지. 지금은 하나도 없어. 적금은커녕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한숨을 쉴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식들 부담 주지 않으려면 적당히 살다 가야 할 텐데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오는 연금도 적고 매달 자식들이 20만 원씩 모아 용돈을 주는데 그런 정 씨에게 돈이 있느냐 묻는 아들의 질문이 우스웠습니다. 아, 없으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길래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러면 혹시 어머니 아파트는 대출 좀 나올까요? 아들은 정 씨의 물음엔 대답조차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 씨가 돌려줄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나와도 몇 푼 안 나오지. 그러자 실망한 듯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주무세요. 그러더니 뚝 끊긴 전화. 정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엄마가 생각나서 전화했다더니 바보가 아닌 이상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서러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하나같이 엄마의 생일도 모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더니 자식들 중 누구도 나중에 전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 씨의 전화를 빨리 끊기 위한 단골 대사일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모로 누워서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자식들 때문에 서러운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 씨에게는 자식들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식들에게 부모란 이웃이나 직장 동료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차라리 먼 친척이라고 하는 게 맞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 씨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아들네 가족이 전부 해외로 나갈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정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나 보면 많이 보는 아들네. 그 먼 땅까지 가게 되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도 못 볼지도 몰랐습니다. 정 씨가 여동생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지금은 3년 후에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1, 2년은 더 머무를 수도 있고요. 애들 영어 공부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지만 한국과는 다를 테니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할까 하는데 찬미랑 찬이한테는 제가 연락했거든요. 다음 주말에 어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셋이 다 같이 오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칠순 때조차 따로따로 만나 식사를 한 게 고작이었으니 말이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모이나 싶자 서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 씨도 마냥 우울해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가족이 다 모이면 인원이 10이 넘어갔습니다.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음식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약속된 날에 며느리가 가장 먼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미국으로 가게 된 게 좋았는지 얼굴이 무척 밝았습니다. 곧이어 딸들도 모두 도착했습니다. 좁은 집안이 터질 듯 했죠. 더 먹어. 많이 준비했으니까.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먹었고 어른들은 거실에 상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딸이 물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엄마 생일이 언제였지? 그러자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생일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맘때인 것 같았는데. 어? 지난 것 같은데. 그러자 정 씨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지난 생일에 서러웠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채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달이었네? 일이 바빠서 까먹고 있었어요. 뒤늦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런다고 그날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했던 걸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화 안 하셨구나. 엄마, 삐졌구나? 그러게. 매일 전화하더니 한동안 없었잖아. 그런데 자식들의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정 씨가 매일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매일 전화를 하다니? 에이, 전화 자주 하긴 하잖아. 매일은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은 가벼운 말투로 내뱉는 말에 정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말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기분 나쁠 만도 했습니다. 정 씨는 도통 통화를 못해서 외로운데
자식들에게는 가끔 정 씨가 전화하는 게 매일처럼 느껴진 것이었죠. 너희가 전화를 하도 안 하니까 그렇지. 전화를 안 하다뇨. 그래도 꼬박꼬박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딸들도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이 대답만 들어도 부모와 자식의 온도 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아무 때나 전화해서 곤란한 적도 있는데요. 회사에 있을 때? 서로 공감을 하며 말을 주고받는 자식들. 점심시간에 전화한 거잖아. 점심시간이라도 회사에서는 한가하게 통화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고요. 아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먼저 한가할 때 전화를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정 씨도 섭섭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정 씨가 전화하는 시간이 잘못됐으면 저들이 먼저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가한 때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전화통화 5분 할 시간도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언제 가며 밥은 언제 먹으며 잠은 언제 자는지 단 5분도 부모에게 못 쓰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언제 매일매일 전화하래? 그냥 늙은 엄마 혼자서 뭐 하나? 밥은 먹었나? 가끔씩 전화해서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래서 전화 드리잖아요. 어머니가 과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정 씨가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돈 없다는 소리에 전화를 그렇게 끄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앞에서 차마 그 소리는 할 수 없어서 애써서 목구멍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식들한테 목매는 경향이 있긴 해.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는데 외로우면 경로당이라도 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책임져? 누가 내 외로움 책임지라 그랬니? 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식한테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혼자 죽어가라는 얘기야. 너희가 언제 엄마 신경이라도 썼어? 찾아오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전화 한 통이 그렇게 힘드냐고. 왜 그러세요? 바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듣는 자식도 숨 막혀요. 전화하면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냐 그러시고 자꾸만 언제 오냐 그러시고 그러면 저희가 전화하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너희한테 나는 짐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 이렇게 다시 볼지도 모르는데 기분 좋은 날 이러지 마세요. 지금 이런 대화조차 정 씨의 탓이라는 아들. 너희 정말 너무한다.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늙은 엄마는 안중에도 없니? 이제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 찾을 이유가 없어졌어.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돈 내줄 때는 나중에 갚겠다. 나중에 호강시켜주겠다. 잘도 속살거리더니 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 정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됐다.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앞으로는 나도 너희 없는 사람처럼 살게. 엄마, 보답은 무슨 보답? 전화 한 통도 귀찮아 하는데 진정하세요. 이만 가봐라. 다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자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일부러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집스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후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자식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 씨는 또다시 혼자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라는 말이었죠. 정 씨는 그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 씨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출할 이유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재료도 별로 없어 시장을 가야 하는데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걸로만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워 낮에는 불도 켜고 있지 않았는데 앞 건물 때문에 낮에도 어둑한 거실에서 종일 TV만 켜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소음이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지면 더 우울해졌으니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도 일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식들 중 누군가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건 여전히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자식들과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서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왔지만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으니 말이죠. 어느 금요일 오후 정 씨는 평소와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정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의식을 잃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 씨가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이국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큰아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렇대요.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계시다가 퇴원하게 될 것 같아요. 저 미국 가기 전에 한번 찾아뵈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웬 통장을 가방에서 꺼내 정 씨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희가 오래전부터 모은 돈이에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동안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렸어요.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야? 꼭 보답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입 닦을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너 돈 없는 거 아니었어? 그때 돈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돈 없다니까 화를 냈잖아. 화를 내다뇨. 제가 그때 좀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집 처분하고 하느라 잠깐 사정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정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 씨가 아무래도 크게 오해를 한 듯 했습니다. 미국 가서 자주 연락드릴게요. 바빠서 못할 때도 있을 거고 시차도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딸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말라가지고. 딸들은 정 씨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프면 말을 해야지.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나 봐. 엄마는 안 아플 줄 알았어. 지난번에는 미안.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정 씨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나쁜 자식이라고 한 달 내내 속으로 욕만 했는데
알고 보니 다 자신의 착각이었습니다. 서운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자식들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고 매달려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식들에게만 의존하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퇴원 후 정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듯 했습니다. 정씨는 자식들이 준 돈으로 혼자서 근처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고, 갔다가 그날 돌아오긴 했지만 혼자서 여행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려니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몰두할 게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자식들도 안심한 듯 보였죠.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붙들고 원망을 하지도 빈 식탁을 보며 한숨 쉬지도 않았습니다. 전화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고 부모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 말이죠. 혹여나 자식이 서운하게 한다고 한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채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4세의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독립. 그것이 정순옥 씨가 얻은 가장 큰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정수야, 입금이 안 됐어. 깜빡했어요. 곧 보낼게요. 너 이러면 다음 달 돈까지 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 서로 신경 쓰이잖아. 여태 잘 갚았잖아요. 며칠 늦어진다고 자꾸 카톡 보내시고 전화하시면 저도 기분이 조금 그래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애초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버지 돈 안 갚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영민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돈거래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렇게 청하는데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갚을지도 상세히 설명하길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이 아니라 자식이기에 더 돈이 오가면 안 됐습니다. 그걸 몰랐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가족과도 돈거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익히 알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놈을 아들로 키웠던 것이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돈을 안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김 씨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괘씸한 자식이라도 부모 등에 칼을 꽂을 만큼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김 씨는 이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을 스스로 만들기로 했죠. 김 씨는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부부가 열심히 살아온 탓에 소박하지만 나름대로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온했죠. 아버지, 저 왔어요.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해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하나 있는 김 씨는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왕래를 할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방에 있다가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떨어져서 30 초반의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차렸는데 그래서 양복을 입은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요? 미팅이 있어서요. 뭐? 미팅? 아, 사업차요. 식당을 운영하며 사업차 양복을 입을 일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김 씨의 물음에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자금? 김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식당 정리하고 나온 보증금이랑 모아둔 돈이랑 보태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려는데요. 좀 부족해서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한테 그걸 달라는 거야. 달라는 게 아니라 빌리려는 거죠. 그러면서 김 씨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는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웬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사무실 계약서랑요. 사업 계획서랑 뭐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내가 본다고 아냐? 김 씨는 손에 쥐어주는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식당 장사 잘 안 됐던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힘들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고 이번에 정말 괜찮은 기회거든요. 이 동기 놈이 이런 거는 아주 기가 막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이라니. 아직 젊은 놈이 무슨 마지막이야? 김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아, 5천, 아니 7천이요. 7천만 원? 이 3천 정도 생각했던 김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생각하던 김 씨는 결국 아들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말았죠. 아들이 말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돈 벌면 주겠다 했다면 거절을 했을 것 같은데 당장 조금씩 갚기 시작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된 신용카드예요. 이걸로 다달이 200만 원씩 쓰시면 제가 갚을게요. 매달? 네. 이렇게 3년간 갚으면 7,200만 원이거든요. 200은 이자로 치고요. 200 조금씩 넘겨서 결제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해? 복잡하게. 그냥 입금하는 게 편하지 않아? A 신용카드를 써야 저도 신용이 좋아지죠. 그리고 아버지도 이번 달에 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는 김 씨. 그렇게 꾸준하게 돈을 갚겠다길래 김 씨는 거기에서 진실성을 느꼈습니다. 어영부영 돈을 빌려가 안 갚으려는 게 아닌 듯해서 허락했죠.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신용카드로 돈을 받는 일은 편리했습니다. 그냥 아들의 카드로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아내가 들고 다니며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모임에서 식사 비용을 결제하거나 할 때 썼죠. 그런데 물론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달에 얼마 썼어?
150만 원 썼어요. 50만 원 더 써야 하네. 현금 대신 받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자 했지만 꼭 카드로 200만 원을 맞춰서 써야 하는 것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늘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 말이죠. 차라리 현금을 받는 게 김 씨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신용인지 뭔지 중요하다잖아요. 그냥 좀 불편해도 이렇게 쓰죠. 어쨌거나 신용카드로 받은 탓에 반년 넘게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돈을 받게 되었으니 장점도 분명히 있었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카드 좀 줘봐. 오늘 식사는 내가 내기로 했거든. 아, 모임 간다고 했죠? 잠깐만요. 김 씨의 말에 아내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얼마 남았어? 많이 남았어요. 이달에 얼마 안 써서 100만 원도 안 쓴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다른 카드는 안 챙겨도 되겠지. 그 말에 김 씨는 안심하고 아들이 준 카드만을 챙겨서 외출했습니다. 아들 무슨 사업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우리 아들? 그렇지. 잘 돼. 식당이 잘 안 됐나 봐. 나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지. 그래도 뭐 다달이 수익은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 꼬박꼬박 200만 원씩 갚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들네 가족을 만날 때면 전보다 씀씀이도 좀 커진 것 같고 말이죠. 말년에 아들이 호강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호강을 뭐 자식이 시켜주나. 내가 하는 거지. 다 먹었으면 일어나지. 지금 계산할게. 오늘은 김 씨가 식사비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5이서 백숙 집에 갔는데 술도 한잔 하자 밥값이 2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김 씨가 안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인을 하려고 펜을 들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잘 안 돼요? 안 되면 이렇게 긁어보세요. 얼마 안 쓴 건데 가끔 못 읽을 때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기계에 꽂고 있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카드의 마그네틱을 기계에 긁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도 초과가 뜨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한참 남았어요. 아들이 200만 원씩을 갚기로 했지만 한도는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조금씩 초과해도 여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한도가 많이 남았거든요. 김 씨의 뒤로는 친구 넷이서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계산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손님, 죄송하지만 또 한도 초과가 떠요. 이번엔 그 소리가 친구들의 귀에까지 전달이 된 듯 했습니다. 한도 초과. 어쩐지 얼굴이 뜨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뒤를 힐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기계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자 직원이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또 해볼까요? 2번이나 그렇게 떴다면 기계가 이상하기보다는 카드의 문제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카드를 얼마나 긁었길래 그래? 친구 하나가 농담을 건네왔습니다. 직원이 한 번 더 해보았지만 기계에서 삐빅거리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죠.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 이거만 달랑 들고 왔네. 내가 낼까? 친구 하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입금하면 돼. 김 씨가 카드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식당 카운터에 적혀 있는 계좌번호의 휴대폰으로 밥값을 입금했습니다. 결국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친구들이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마누라한테 용돈 좀 더 달라고 해. 돈 열심히 벌면 뭐해? 20만 원 밥값도 못 내는데.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이었지만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며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내밀고 카드를 긁었더니 또 한도 초과가 떴죠. 집으로 돌아온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카드 말이야. 100만 원도 안 썼는데 오늘 계속 한도 초과가 뜨잖냐. 그러자 아들이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한두 번 가지고 얄짤없네. 뭐, 아, 제가 바빠가지고 결제되는 통장에 돈을 못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한도가 하향됐나 봐요. 뭐, 진작에 말을 해주던가 해야지. 오늘 망신당했어.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서요. 내일 바로 해결할게요. 그런데 아들의 말처럼 다음 날에 해결은 됐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이었죠.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어차피 너도 카드 대금 결제할 때 통장에 돈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내 통장으로 넣어. 200만 원씩. 결국 현금으로 돈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매번 200만 원을 카드로만 긁어야 하는 것도 불편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신용카드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가 정지가 되었을 때 아들은 이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이상하긴 했습니다. 말로는 맨날 바쁘고 돈도 잘 번다고 하는데 자꾸만 카드에 문제가 생기는 게 불안했습니다. 아직 받아야 할 돈이 수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돈도 돈이지만 아들의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죠. 듣자 하니 친구와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수야, 입금이 안 됐어. 아들이 지난달에도 입금을 일주일이나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잠자코 기다리자 입금이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보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깜빡했어요. 곧 보낼게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 이러면 다음 달 돈까지 해서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자꾸 이러면서로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김 씨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게 싫어서 김 씨는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단돈 10만 원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태 잘 갚았잖아요. 며칠 늦어진다고 자꾸 카톡 보내시고 전화하시면 저도 기분이 조금 그래요.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것 같아서. 아들이 김 씨에게 진 것도 빚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돈 때문에 아들과 기분 상하는 말을 주고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잘 지킬게요. 알았다. 그럼 더는 말 안 하마. 그런데 역시나 아들의 사업이 어려운 것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달은 아예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까지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200만 원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아들 말처럼 빚쟁이처럼 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그런 말을 하고 나면 김 씨도 마음이 상하기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달째도 아무 말이 없자 김 씨는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 거면 애초에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땐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버지 돈 안 갚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자금이 어떻게 막혀 있길래 3달째 돈을 못 주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이 김 씨에게 빌린 돈은 3천만 원 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김 씨는 그렇게 독촉해서 매달 받아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금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매달 돈 주지 말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자리 좀 더 잡히면 그때 한꺼번에 줘. 그러자 아들이 놀라며 대꾸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애초에 다달이 갚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던 것이니 김 씨가 먼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매정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정도 무시하고 돈을 받아내지는 않았죠. 그래.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서 자리 잡을 생각부터 해. 아들은 크게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전에는 돈 얘기를 꺼낼까봐 그랬나.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받더니 가끔은 먼저 안부 전화를 묻기도 했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죠? 아픈 곳? 네. 아는 친구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대요. 그러면서 나이 들면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걱정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배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 건강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너희나 신경 써. 그런데 아들과 통화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지 어쩐 건지 김 씨는 건강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갔을 때 급성 담낭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그러게 진작 병원에 가시라니까 안 가시더니. 그때는 소화가 안 됐던 거고. 아무튼 건강 잘 챙기세요. 아들이 수술하고 다음날 병문안을 왔습니다. 바쁜데 얼른 가봐. 전화 드릴게요. 전화 잘 안 보니까 할 말 있으면 엄마한테 해. 김 씨는 병실에서 주로 TV를 보고 휴대폰 확인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서랍장 위에 올려두고 만지지 않았죠. 그런데 다음날 연락도 없이 아들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왜 매일 와? 그래도 아버지 입원하신 동안에는 자주 오려고요. 제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요. 뒤늦게 아들이 효자가 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앉아서 한참을 말동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주머니를 더듬으며 말했죠. 차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나 봐요. 민호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아버지 휴대폰 좀 잠깐 빌려주세요. 그래. 잠깐만. 아들의 말에 김 씨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전화 안 하고? 아들이 휴대폰을 한참 만지작거리자 김 씨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 메시지 보내려고요. 애 재우고 있을 시간이라서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 네. 아, 민호랑 민호 엄마는 내일 오기로 했어요.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네. 고생은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5분쯤 있었을까? 아들이 다급한 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휴대폰 좀 빌릴게요. 또 놓고 왔어? 네. 아버님, 이거 민호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김 씨에게 자신의 휴대폰 사진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향했던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가 뭐예요? 제가 급히 받아야 할 메일이 있는데 제 아이디가 로그인이 갑자기 안 되네요. 아들의 말에 김 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이메일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모든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똑같아서 헤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어요. 벌써 가? 네. 일이 바빠가지고요. 아들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아갔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 괜히 바쁜 사람을 오가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죠. 아들이 돌아가고 휴대폰을 켜서 이메일에 로그인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들이 이메일 이야기를 꺼내니 심심해서 뭐가 와 있나 한번 볼까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김 씨의 아이디로 받았으면 메일함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아들에게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지웠나? 보면 안 되는 것이라서 지웠나 싶었습니다.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낮에 갈게요. 낮에? 너 일 안 하냐? 아, 오늘은 쉬어요. 쉬는 날이면 쉬어야지 뭐하러 와? 나 이제 괜찮대도. 그래도요. 오늘은 좀 오래 있을 생각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아들 때문에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정수가 효자는 효잔가 봐요. 그런 아들을 보며 아내는 뿌듯해했습니다. 여보, 아까 고모한테 전화 왔어요. 통화가 안 된다고 전화 좀 달라던데 내가 깜빡했네. 그래? 내 휴대폰 어디 있더라? 거기 서랍에 넣어놓더만.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 여동생과 10분가량 통화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카가 아이를 낳았다며 사진을 보내주기에 그것도 좀 구경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도착하기로 1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시 서랍에 휴대폰을 집어넣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이게 뭐지? 대출? 웬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사기 메시지 아니에요? 스팸 메시지 같다며 신경 쓰지 않는 아내. 하지만 거기에 더해 모바일 뱅킹 알림까지 떴습니다. 이거 정말 돈이 들어왔는데 당신 대출 받았어요? 내가 무슨 대출을 받아?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 통화 중이셨어요? 아들이 들어와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김 씨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통화는 아까 했고. 잠깐 인사를 나누고 아들에게 황당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또 차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왔네요. 잠깐만 빌려주세요. 아들이 김 씨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막 닿으려던 순간에 김 씨는 아들의 손길을 피했죠. 김 씨가 아들을 길게 응시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아해하는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잠깐만. 메시지가 와서 이것만 확인하고 빌려줄게. 정수야. 엄마 핸드폰 써. 아, 아니에요. 아버지 핸드폰이 쓰기 더 편해요. 김 씨는 휴대폰을 잠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 아까 그 말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해. 말어리를 끊는 김 씨를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은 더 이상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왜? 뭐가 안 돼? 네? 아,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을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던 아들이
결국엔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김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사진을 확인하는 척하며 은행 앱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5번 틀려서 로그인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떴죠. 왜? 네 통장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내만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자꾸만 와서 내 휴대폰 빌려가더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 아버지, 뭐라고요?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통장으로 넣으려고 한 거야? 그래. 김 씨가 휴대폰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꾸민 일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처리가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인지. 그래도 허접하긴 했어도 대출은 성공했기에 김 씨가 눈치를 채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5천만 원이 홀랑 사라졌을 것이었죠. 결국에 들킬 일을 왜 한 거야?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면 들켜도 상관없었던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미 돈을 빼갔으면 아들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김 씨도 받아낼 방법이 많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김 씨는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부모가 입원한 것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요. 그런 줄도 모르고 효자라고 칭찬을 했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없었습니다. 부모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려던 아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요. 그런데 아들은 이내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주셨을 거잖아요. 너 이미 빌려간 돈도 다 못 갚았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거잖아요. 그 돈도 어차피 제가 갚을 예정이었어요. 뭐야?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갚을 예정이면 남의 명의로 허락 없이 대출받아도 된다는 소리야?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헤아려 주실 수는 없으세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부모 돈을 훔쳐? 훔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야말로 어떻게 그래? 너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저번에 그 돈도 안 빌려줬어.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구나. 저도 잘 되면 갚죠. 너 씀씀이만 줄여도 1,000만 원은 더 갚았을 거다. 아니, 부모 자식 사이에 자꾸 그렇게 돈돈하셔야겠어요? 남들은 그냥도 도와줘요. 그럼 너도 그냥 주는 부모 자식해. 김 씨는 병실에서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내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퇴원할 때까지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멀어져서 남은 돈도 안 갚겠다는 뜻일 것 같았죠. 그래서 김 씨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아들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3년간 매달 200만 원씩 갚기로 한 메시지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들었죠. 그리고 통화 음성 녹음까지도 휴대폰에 고스란히 있으니 아들도 발뺌하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소송을 걸어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아버지, 됐어. 나는 이제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고작 몇 천만 원 때문에요? 고작 몇 천만 원 벌려면 뼈 빠지는 거 모르냐? 부모 돈은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부모 돈은 부모 것이고 너한테는 어떤 권리도 없어. 아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는 또다시 사과를 해왔습니다. 죄송해요. 천천히 갚을게요. 저도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 그 차 2대만 팔아도 그 돈은 충분히 나오겠다. 아버지,
결국 아들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모두 한 번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입금된 돈을 확인하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사는 법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일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온했던 일상이 더는 자식 때문에 망가지는 걸 두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한 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없는 셈 치겠다는 말 말이죠. 나중에 더 나이 들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모를까. 조금의 반성도 없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김 씨가 한 행동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이제는 아들 걱정은 그만하고 김 씨 부부의 노후나 신경 쓰며 살기로 했죠.